엄마, 나 오늘 회사에서 정말 힘든 일이 있었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한숨이었습니다. 그랬어? 나도 힘들어. 내 동생 학원비는 어떻게 마련하냐? 끊긴 전화를 손에 쥔 채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울 곳이 없었습니다. 집은 있었지만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대학 선배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별일 아니라는 듯 가볍게 웃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선배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조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제 감정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서 처음으로 진짜 위로를 받았다는 것을. 피 한 방울 섞이지 AUTORU엔 않았지만 제 마음을 알아준 사람이 있다는 것을. 혈연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관계는 다시 정의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더 외로웠던 우리들을 위한 기록입니다. 혈연이 주지 못한 위로를 타인에게서 받았던 그날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 가족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왜 엄마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는지, 왜 아빠는 늘 신문 뒤에 숨어 있는지, 왜 동생은 저를 경쟁자로만 보는지. 우리는 같은 집에 살았지만 각자 다른 온도 속에 있었습니다. 거실은 따뜻했지만 제 방은 차가웠습니다.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지만 대화는 없었습니다. 명절에는 웃었지만 진심은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 저는 처음으로 학교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작은 글쓰기 대회였지만 제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제 글에서 진심이 느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돌아와 상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엄마, 나 이거 받았어. 엄마는 상장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저녁 차려야 하니까 방에 가 있어. 아빠는 TV를 보고 있었고 동생은 자기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상장을 들고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우리는 서로를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언어는 한숨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꺼내도 돌아오는 건 한숨이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면 한숨, 진로 고민을 털어놓으면 한숨, 친구들과의 갈등을 이야기하면 한숨.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엄마도 힘드실 거라고. 생활비 걱정, 시댁 걱정, 온갖 걱정들이 엄마를 짓누르고 있을 거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았습니다. 엄마의 한숨은 저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엄마에게는 또 하나의 걱정거리였습니다. 너까지 왜 이러니? 엄마는 종종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까지. 마치 제가 문제를 추가로 만들어내는 사람인 것처럼. 아빠의 언어는 침묵이었습니다. 아빠는 말이 없었습니다. 출근할 때도, 퇴근할 때도, 식사할 때도. 가끔 엄마와 다툴 때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것도 몇 마디 소리를 지르다가 결국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저는 아빠와 대화다운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진로 상담 주간이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부모님과 함께 상담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빠, 학교에서 진로 상담하는데 같이 가줄 수 있어? 아빠는 신문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가라 그래. 엄마는 일 때문에 못 간대. 나도 바빠. 그렇게 끝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상담실에 갔습니다. 선생님은 부모님이 안 오신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어깨를 토닥이며 천천히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 가족일까? 혈연으로 이어졌다는 것만으로 서로를 이해할 의무가 생기는 걸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었지만 가족 같지 않았습니다. 명절은 우리 가족에게 연극 무대였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날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엄마는 자상한 엄마 역할을 했습니다.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고 친척들에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우리 애들 잘 크고 있어요. 라고 말하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빠는 든든한 가장 역할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께 술을 따르고 큰아버지와 담소를 나눴습니다. 애들 교육은 제대로 시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모범생 역할을 했습니다. 어른들께 인사를 잘하고 동생들 봐주고 조용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친척들이 돌아가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우리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피곤해 죽겠네. 아빠는 말이 없었습니다. 핸들만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만 가족처럼 행동할까? 왜 진짜 가족일 때는 가족 같지 않을까? 고등학교 졸업 무렵 큰 고모가 물었습니다. 너희 집은 참 화목하다. 비결이 뭐니? 엄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하려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공간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버티고 있었을 뿐입니다. 명절이 끝나고 저는 일기장에 썼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은 가족 흉내를 냈다. 언제쯤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아니,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고 싶은 걸까? 저녁 식탁은 전쟁터였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웠습니다. 밥, 국,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 흐르는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엄마는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가끔 동생에게 반찬을 더 올려주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TV를 보며 먹었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아빠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동생은 휴대폰을 봤습니다. 엄마가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빨리 먹고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저는 처음으로 식탁에서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하는데요. 엄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동아리? 봉사 동아리요. 주말마다 복지관 가서 공부는 하고 다니니? 공부도 하죠. 근데 이것도 나중에 스펙에. 스펙은 무슨? 성적이나 올려. 엄마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웃었습니다. 언니는 맨날 쓸데없는 것만 해. 저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말해본 거예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식탁에서는 진심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 감정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는 들을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가족이 있는데 외로웠습니다. 집에 있는데 집 같지 않았습니다. 왜 가족 앞에서는 괜찮아라고 거짓말해야 할까?
왜 진짜 제 모습을 보여줄 수 없을까? 식탁은 음식을 나누는 곳이었지만 마음을 나누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반찬을 먹었지만 같은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식사 시간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늦게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냥 집에 가기 싫었습니다. 가족을 마주하기 싫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착각했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위로해 줄 거라고, 힘들 때 편히 되어 줄 거라고, 아플 때 안아줄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대학교 2학년 봄 저는 처음으로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준비했던 공모전에서 떨어졌습니다. 6개월간 밤을 새워 준비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결과 발표를 확인하고 저는 멍하니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속상함보다는 허무함이 컸습니다. 집에 전화했습니다. 엄마, 왜? 나 공모전 떨어졌어. 전화기 너머로 한숨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준비했는데, 에이, 뭐 어때? 원래 그런 거 붙기 힘들어. 괜히 시간 낭비했네. 시간 낭비. 그 단어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래도 나는, 알았어. 엄마 바쁘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자.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위로받고 싶었습니다. 괜찮아. 넌 잘했어.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야. 라는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서 그런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위로는 의무가 아니었으니까요. 가족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위로를 주고받는 건 아니었습니다. 혈연이라는 연결고리가 감정적 교감을 보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관계는 이름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어떤 상처는 보이지 않습니다. 피가 나지 않고 멍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프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등학교 3학년 가을, 저는 친구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제 비밀을 반 전체에 퍼뜨렸습니다. 학교에 가는 게 무서웠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를 보고 웃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왜? 무슨 일 있어? 친구가 내 이야기를. 에이, 친구 사이에 그럴 수도 있지. 곧 괜찮아질 거야. 엄마는 몰라. 얼마나 창피한데. 세상에 창피할 게 뭐 있어. 넌 너무 예민해. 예민하다. 제 감정을 그렇게 정해 내렸습니다. 상처받은 게 아니라 예민한 거라고. 힘든 게 아니라 오버하는 거라고. 아빠에게도 말해봤습니다. 아빠, 나 요즘 학교 가기 힘들어. 공부 때문에? 아니, 친구 때문에. 친구 때문에 학교를 안 가? 말이 돼? 그게 아니라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야. 친구 때문에 힘들면 친구 안 만나면 되잖아.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밤마다 혼자 울었습니다. 베개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가족은 바로 옆방에 있었지만 제 눈물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상처는 이해받을 때 치유됩니다. 아팠겠다. 힘들었겠다.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런 말 한마디가 상처에 연고를 바르는 것처럼 아픔을 달래줍니다. 하지만 가족은 제 상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상처는 없는 것 취급했습니다. 감정적인 고통은 예민함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수많은 밤을 혼자서 버텼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저는 가족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외로웠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카페에서 책을 읽을 때, 산책하며 음악을 들을 때, 그럴 땐 외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있을 때, 가족과 같은 공간에 있을 때, 오히려 더 외로웠습니다. 거실에 다 같이 모여 있어도 각자 다른 일을 했습니다. 엄마는 휴대폰을 받고, 아빠는 TV를 받고, 동생은 게임을 했습니다. 저는 가끔 말을 걸어봤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응, 재미있는 일이, 그래, 있었는데, 아무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외로울까? 가족이 있는데 왜 혼자인 것 같을까? 대학교 1학년 겨울방학 크리스마스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가족과 함께 외식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SNS에는 행복한 가족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집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크리스마스인데 우리 밖에 나가서 밥 먹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하러? 집에서 먹으면 되지.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가 뭐 특별해? 그냥 날일 뿐이야.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각자 자기 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건너편 아파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어떤 집은 트리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어떤 집은 가족들이 모여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러웠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지만 저는 혼자였습니다. 가장 외로운 순간은 외로움을 나눌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나눌 수 없을 때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지만 마음은 묶여 있지 않을 때입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썼습니다. 가족 앞에서 외로운 건 정말로 외로운 것보다 더 외로운 일이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어릴 때부터 들어온 말입니다.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 가족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힘들 때 결국 가족만이 옆에 남는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경험한 것과 너무 달랐으니까요. 대학교 3학년 봄, 저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알바 시작했어. 뭐 하는데? 카페에서. 카페? 거기서 뭘 배우니? 그 시간에 공부하는 게 낫지 않아? 학비 벌어야 해서. 학비는 우리가 낼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엄마, 나도 내 돈으로. 됐어. 내가 번 돈으로 뭘 하겠어. 그냥 공부나 해. 제 선택을 존중해주지 않았습니다. 제 필요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더 심했습니다. 알바하면서 성적 떨어지면 그만두는 거다. 협박이었습니다. 조건부 허락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알바를 그만뒀습니다.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계속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의문이 남았습니다. 피는 정말 물보다 진할까? 혈연으로 이어진 관계가 정말 다른 관계보다 강할까? 친구와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그 친구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제 선택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해. 내가 응원할게.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카페 매니저님도 따뜻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우리가 도와줄게. 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더 가족 같았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제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은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것을, 중요한 건 혈연이 아니라 관계의 질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대해주는 한 사람이 형식적인 가족 10명보다 소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날부터 저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다시 정의했습니다. 선택한 관계는 주어진 관계보다 진할 수 있다. 혈연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구와 가까워질지, 누구를 신뢰할지, 누구에게 마음을 열지. 그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위로를 받은 건 우연한 만남에서였습니다. 대학교 2학년 가을, 저는 학교 앞 작은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손님도 많지 않았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조용히 책을 고르시더니 계산대로 오셨습니다. 이거 주세요. 시집이었습니다. 표지가 낡은 오래된 책이었습니다. 좋은 책이시네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읽어보셨어요? 아니요, 아직은. 그렇군요. 그분은 잠시 저를 보시더니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학생, 오늘 힘든 일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눈빛이요. 웃고 있지만 눈이 웃지 않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아침 엄마와 크게 싸웠습니다. 진로 문제로. 엄마는 제가 안정적인 직장을 원했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내 인생 내가 망치는 거야. 나중에 후회하지 마. 엄마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루 종일 그 말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손님들에게 웃으며 응대했습니다. 괜찮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이 낯선 분은 제 눈빛을 읽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일 아닌 일은 없어요. 힘들면 힘든 거예요. 그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학생, 오늘 퇴근 시간이 언제예요? 6시요. 제가 맞은편 카페에 있을게요. 괜찮으시면 잠깐 이야기 나눠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진심 어린 관심이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퇴근 후 저는 맞은편 카페로 갔습니다. 그분은 창가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셨습니다. 앉아요. 저는 앉았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그냥 힘들어 보여서요. 그 말에 쌓여있던 감정이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이야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와의 갈등, 가족과의 관계, 진로 고민, 외로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조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다 말하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죄송해요. 처음 만난 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괜찮아요. 털어놓을 곳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분은 제 손을 가만히 잡아주셨습니다. 학생, 힘들었겠어요. 정말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 한마디에 더 많은 눈물이 났습니다. 가족에게서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힘들었겠다. 그 한마디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힘들었겠다. 단 5글자. 하지만 그 말이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조언도 아니었습니다. 충고도 아니었습니다. 해결책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감정을 인정해주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 타당해. 힘들 만한 상황이었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런 의미가 담긴 말이었습니다. 카페에서 그분과 2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상담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주길 원해요. 자기 감정을 인정받고 싶어 해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가족이 안 들어줘요? 네. 가족은 항상 제 문제를 지적해요. 내가 예민하다고, 오버한다고. 그건 가족이 학생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학생 잘못이 아니에요. 제 잘못이 아니라는 말.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풀렸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 탓을 했습니다. 제가 예민해서, 제가 약해서, 제가 부족해서 가족과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관계는 양방향입니다.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생, 위로받고 싶은 건 당연한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것도 당연해요. 그걸 가족에게서 받지 못했다고 해서 학생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요? 가족인데, 가족이니까 이해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가족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이해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이해는 노력이 필요해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의 말이 제 안에 깊이 박혔습니다. 학생이 위로받지 못한 건 학생 탓이 아니에요. 가족이 학생을 충분히 보지 못한 거예요. 충분히 보지 못한 것. 그 표현이 정확했습니다. 가족은 저를 충분히 보지 못했습니다. 제 감정을, 제 필요를, 제 상처를. 그리고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헤어지기 전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학생,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힘들 때 혼자 버티지 말아요. 누군가에게 말해요. 가족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별 말씀을요. 학생이 행복하길 바라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누군가 제 편이 되어 주었다는 것, 제 감정을 인정해 주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세상이 조금 덜 외로워졌습니다. 위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가족에게서 받지 못한 따뜻함을 낯선 사람에게서 받았습니다. 대학교 3학년 겨울, 저는 독감에 걸렸습니다. 혼자 사는 원룸에서 며칠 동안 알아누웠습니다.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아파. 약 먹었어? 응. 그럼 푹 쉬어. 금방 나을 거야. 엄마, 죽 같은 거. 죽? 편의점 가서 사 먹어. 응.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일어날 기력이 없었습니다.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옆집 할머니였습니다. 애야, 괜찮니? 며칠째 소리가 안 들려서. 아, 네. 감기 걸려서요. 어머,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밥은 먹었니? 아니요. 괜찮아요. 잠깐만 기다려. 할머니는 잠시 후 냄비를 들고 오셨습니다. 미역국이야. 따뜻할 때 먹어. 할머니, 혼자 사는데 아프면 힘들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옆집에 산다는 것 말고는 아는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저를 챙겨주셨습니다. 가족보다 더 가족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뭘, 이웃이 도와야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저는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배만 따뜻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저를 걱정해주고 있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아픔이 조금 덜했습니다. 또 다른 따뜻함은 카페 사장님에게서 왔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던 카페 사장님은 저를 유심히 보셨습니다. 요즘 표정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은 척 하는 거 보니까 괜찮은 게 아니네. 사장님은 웃으며 커피 한 잔을 건네셨습니다.
쉬는 시간에 마시고 힘들면 말해. 알바생도 사람이야. 무리하지 마. 그 말에 코끝이 찡했습니다. 가족은 힘들어도 참아라 했지만 사장님은 힘들면 말해라 했습니다. 어떤 말이 더 위로가 될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제 감정을 인정해주고 표현해도 된다고 말해주는 것. 그게 진짜 위로입니다. 또 다른 따뜻함은 도서관 사서 선생님에게서 왔습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에 가기 싫어서였습니다. 사서 선생님은 항상 조용히 책을 정리하셨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제게 책 한 권을 건네셨습니다. 이 책 좋아할 것 같아서 시간 날 때 읽어봐. 시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책은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거든. 선생님은 웃으며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쓰여 있었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아. 외로움도 때로는 필요한 감정이니까. 그 문장을 읽고 또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낯선 사람들이 가족보다 더 따뜻할까? 왜 이렇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위로가 올까?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진심이었으니까요. 이해관계도 없고 의무도 없고 혈연도 없는 사람들이 그저 선의로 저를 대해주었습니다. 그게 진짜 따뜻함이었습니다. 너 요즘 힘들지? 대학교 4학년 봄 선배가 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표정 보면 알지. 웃는데 눈이 슬퍼. 선배는 저와 같은 동아리였습니다. 1년 정도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최근에 무슨 일 있었어? 별일 아니에요. 별일 아닌 것 같지 않은데. 선배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말하고 싶으면 해.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 근데 혼자 사귀지는 마.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취업 걱정, 진로 고민, 가족과의 갈등. 선배는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가족이 이해 못 해주는 거구나. 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데 엄마는 안정적인 걸 원하시고.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저는 처음으로 제 진짜 마음을 말했습니다. 저는 글 쓰는 일을 하고 싶어요. 작가가 되고 싶어요. 그럼 그렇게 해. 하지만 엄마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이잖아. 그 말에 무언가가 또렷해졌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거야. 가족이 반대한다고 해서 내가 포기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물론 쉽지 않겠지. 가족 설득하는 것도 내 길 가는 것도. 근데 그게 내가 진짜 원하는 거면 해야지. 선배는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가족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가족은 제가 뭘 원하는지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행복한지 관심 없었습니다. 그저 안정적이고 남들이 보기에 괜찮은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선배는 달랐습니다. 1년밖에 알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가족보다 저를 더 이해했습니다. 선배, 응? 감사해요. 정말로. 뭘? 당연한 거지. 그날 이후 저는 선배와 자주 만났습니다. 진로 고민을 이야기하고 꿈에 대해 나눴습니다. 선배는 항상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너는 잘할 수 있어. 나는 내 글을 읽어봤잖아. 재능 있어. 정말요? 진심이야. 포기하지 마. 가족에게서 듣지 못한 말을 선배에게서 들었습니다. 너는 잘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나는 널 믿어. 그 말들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오래 알지 못했어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저는 그때 배웠습니다. 관계의 깊이는 시간이나 혈연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진심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가족은 선택할 수 없지만 관계는 선택할 수 있어. 선배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졸업 후 저는 작은 출판사에 취직했습니다. 엄마가 원하던 공무원이나 대기업은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렇게 공부시켜서 거기 가라고 한 거 아니야. 엄마, 나는 이 일이 좋아. 좋아서 뭐해? 돈도 안 되는데.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네. 나중에 후회해. 대화는 평행선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새로운 가족을 만났습니다. 직장 동료들이었습니다. 출판사는 작았습니다. 직원이 5명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따뜻했습니다. 편집장님은 항상 격려해 주셨습니다. 수고했어요. 오늘 작업 정말 좋았어요. 디자이너 언니는 제 고민을 들어주었습니다. 가족 문제로 힘들지? 나도 그랬어. 근데 시간 지나면 괜찮아져. 마케팅 팀장님은 제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맡아볼래요? 당신이 하면 잘할 것 같아서. 그들은 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처럼 저를 대했습니다. 제 성장을 응원하고 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제 성공을 함께 기뻐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편집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작은 회사지만 서로 의지하는 가족 같은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공감했습니다.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보다 선택으로 만난 이들이 더 가족 같았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 그들이 제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또 다른 가족은 글쓰기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SNS에서 우연히 발견한 소모임이었습니다. 함께 글 쓰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첫 모임에 참석했을 때 5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각자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직장인, 프리랜서, 학생, 주부. 하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글을 사랑한다는 것. 매주 모여서 각자 쓴 글을 나눴습니다. 피드백을 주고받았습니다.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조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글을 통해 서로의 내면을 알아갔습니다. 한 멤버가 말했습니다. 이 모임이 제 삶의 유일한 위안이에요. 집에서는 이해받지 못하는데 여기서는 이해받아요. 다른 멤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가족보다 여기 사람들이 저를 더 알아줘요. 저도 공감했습니다. 혈연을 넘어선 연대. 같은 관심사, 같은 가치관,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과의 연결. 그것이 진짜 가족의 형태일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혈연이 아니어도 진심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가족은 선택하는 거예요. 친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 친구도 가족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자기만의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 진짜 가족이에요. 친구가 소개해준 사람들은 오랜 시간 함께한 친구들이었습니다. 대학 동기, 직장 동료, 취미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 그들은 서로를 챙겼습니다. 생일이면 함께 모였고, 힘들 때 서로를 위로했고, 기쁠 때 함께 축하했습니다. 혈연 가족은 명절에만 보지만 이 사람들은 매주 봐요. 누가 진짜 가족일까요? 친구의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가족의 정의는 혈연이 아니라 관계의 질로 결정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제 가족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가까운 친구들과 정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함께 모여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자의 근황, 고민, 꿈을 나눴습니다. 그 시간이 저에게는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안전망이 되어주자.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도 가까워졌습니다. 퇴근 후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에 함께 영화를 보고 여행도 갔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더 편안했습니다.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 작지만 사람들이 참 따뜻하죠? 네, 정말이요. 저도 처음에는 적응 못할까봐 걱정했는데 이제는 이 사람들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 일상을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가족은 온라인에서 만났습니다. 글쓰기 플랫폼에서 활동하면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댓글로 소통하다가 메시지를 주고받고 결국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중 한 분과는 정기적으로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서로의 글을 읽어주고 피드백을 나누고 때로는 그냥 일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 글 읽으면 위로받아요. 그분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당신 글에서 힘을 얻어요. 우리는 한 번도 만난 적 없지만 마음으로는 가까웠습니다. 선택한 가족들, 혈연이 아니라 선택으로 만난 사람들, 그들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가족이 주지 못한 사랑을 그들이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혈연 가족이 없어도 선택한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가족과의 관계를 재정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가족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서는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물리적 거리를 두었습니다. 독립한 후 집에 자주 가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짧게 들렀다가 나왔습니다. 엄마는 서운해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안 와? 바빠서요. 바쁘면 가족도 안 중요해? 예전 같았으면 죄책감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중요하죠. 근데 저도 제 삶이 있어요. 너 요즘 변했어? 네, 변했어요. 더 나아진 것 같아요. 엄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적 거리도 두었습니다. 엄마의 말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나중에 후회해. 예전 같았으면 상처받고 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흘려들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다니? 확실히 후회한다니까. 엄마 생각은 그런 거죠.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경계를 설정했습니다. 더 이상 엄마의 감정을 제가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한숨 쉬어도 제 탓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불만을 표현해도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컸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하지만 상담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자기 보호예요. 맞았습니다. 저는 저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제가 상처받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거리를 두면서 역설적으로 관계가 나아졌습니다. 자주 만나지 않으니 만날 때 덜 부딪혔습니다.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니 엄마의 말에 덜 상처받았습니다. 엄마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쉽게 휘둘리지 않자 엄마도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내가 하는 일이 뭐니? 출판사에서 책 만들어요. 재미있어?
네, 재미있어요. 그래, 잘하고 있구나. 그 한마디가 큰 변화였습니다. 엄마가 처음으로 제 선택을 인정해준 순간이었습니다. 거리두기는 관계를 끝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건강한 거리에서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경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엄마를 용서해야 할까요? 상담사에게 물었습니다. 상담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강요될 수 없어요. 용서하고 싶지 않다면 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용서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말에 무언가가 풀렸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를 용서하지 못하는 저 자신이 못된 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용서는 선택이었습니다.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이해해보는 건 어때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용서와 이해는 달라요. 용서는 상대의 잘못을 없었던 일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해는 왜 그랬는지 맥락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해요? 네. 엄마도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걸 이해해 보는 거죠. 공감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저는 엄마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엄마도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시집살이, 경제적 어려움, 남편과의 갈등. 엄마도 누군가에게 위로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엄마도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런 엄마가 저를 위로할 여력이 없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엄마를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이해할 수는 있었습니다. 엄마도 힘들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엄마를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왜? 그냥 엄마도 힘들었을 것 같아서. 갑자기 왜 그래? 미안해요. 저도 엄마 마음 몰라줬던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도 미안해. 내 마음 몰라줘서.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처음으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엄마와는 불편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그것만으로도 관계는 조금씩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용서가 아닌 이해로 가는 길. 그 길은 쉽지 않았지만 가능했습니다.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그 상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엄마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엄마도 힘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더 평화로워졌습니다. 30살이 되던 해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전부가 아니어도 괜찮구나. 오랫동안 저는 가족의 인정을 갈구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자랑스러워하길 원했습니다. 아빠가 저를 대견해하길 원했습니다. 가족이 저를 사랑해주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정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처받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왜 가족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가족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가족의 사랑이 없어도 저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른 곳에서 사랑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선택한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제가 힘들 때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가족보다 더 가족 같았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말했습니다. 너 요즘 표정 많이 밝아졌다. 그래. 응. 예전에는 항상 뭔가 짓눌려 있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자유로워 보여. 자유.
맞는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가족의 기대에서, 가족의 인정에서, 가족이라는 틀에서 더 이상 가족이 제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은 제 인생의 일부였고 저는 그 외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일, 제 꿈, 제 사람들, 제 삶. 가족이 전부가 아니어도 저는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저를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경계는 벽이 아니에요. 문이에요. 상담사의 말이 기억났습니다. 경계는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경계를 배웠습니다.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 어디부터는 안 된다고 말해야 하는지. 엄마가 제 일에 간섭할 때 저는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제가 결정할 일이에요. 엄마가 제 선택을 비난할 때 저는 말했습니다. 엄마 의견은 들었어요. 근데 저는 제 방식대로 할게요. 엄마가 죄책감을 주려 할 때 저는 말했습니다.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익숙해졌습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알아서 해. 내 인생이니까. 엄마는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근데 내가 하고 싶으면 해. 작은 변화였지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가 경계를 지키자 엄마도 그 경계를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관계는 양방향입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 다른 사람도 변합니다. 제가 명확한 경계를 세우자 엄마도 그 경계 안에서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경계는 저를 지켰습니다. 더 이상 엄마의 말에 쉽게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가족 때문에 제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경계 안에서 저는 안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전함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끔 그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위로받지 못했던 순간들, 외로웠던 밤들, 이해받지 못했던 감정들.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다르게 보았습니다. 이 상처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구나. 상처는 저를 약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상처를 통해 배웠습니다. 진짜 위로가 무엇인지, 진짜 관계가 무엇인지,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배움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외로워할 때 저는 옆에 있어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위로가 필요할 때 저는 그 위로를 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외로움을 알았고 그 위로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았으니까요. 어느 날 후배가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선배, 저 요즘 가족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 후배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조언하지 않았습니다.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후배는 울었습니다. 누구도 이해해주지 않았는데 선배는 이해해주시네요. 나도 겪어봐서 알아. 그 외로움. 어떻게 견디셨어요? 견디지 못했어. 그냥 버텼어. 근데 버티다 보니까 다른 가족들을 만났어.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더 가족 같았어.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너도 할 수 있어. 그 대화 후 후배가 말했습니다. 선배, 오늘 이야기에서 정말 다행이에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을 전해줄 수 있다는 것. 그게 제 상처가 준 선물이었습니다. 상처를 딛고 선 자리에서 저는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었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근데 넌 혼자가 아니야. 그렇게 말해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가족은 한 가지 형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혈연 가족도 가족이지만 선택한 가족도 가족이라는 것을. 제 새로운 가족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친구들과의 저녁 모임. 우리는 서로의 일주일을 나눴습니다. 힘든 일, 기쁜 일, 사소한 일상. 그 시간이 제게는 가장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가면을 벗고 진짜 저를 보여줄 수 있는 시간.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가족이 된 것 같아.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맞아. 가족보다 더 가족 같아. 혈연은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가족이지. 직장 동료들도 제 가족이었습니다. 힘든 프로젝트를 함께 버티고 성공을 함께 축하하고 실패를 함께 위로했습니다. 회사는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제 두 번째 집이었습니다. 편집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팀은 가족 같아요. 서로 챙기고 서로 의지하고. 정말 그랬습니다. 온라인에서 만난 글쓰기 친구들도 제 가족이었습니다.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었지만 마음은 가까웠습니다. 서로의 글을 읽어주고 응원해주고 때로는 조언해 주었습니다. 한 분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신 글 읽으면 위로받아요. 멀리 있지만 가깝게 느껴져요. 저도 답장했습니다. 저도요. 당신이 있어서 글쓰기를 계속할 수 있어요. 이것이 새로운 가족의 형태였습니다. 혈연이 아니라 선택으로 만난 사람들. 같은 공간에 살지 않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들. 자주 보지 못하지만 필요할 때 항상 옆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제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가족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의 질이 중요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 그들이 가족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가족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전통적인 혈연 가족만이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각자가 우리만의 가족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께, 당신도 혹시 가족 앞에서 외로웠던 적이 있나요? 위로받고 싶었지만 위로받지 못했던 적이 있나요? 이해받고 싶었지만 이해받지 못했던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가족이 위로해주지 못한 것, 그건 당신 탓이 아닙니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가족이 당신을 충분히 보지 못한 것뿐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가족에게서 위로받지 못했어도 다른 곳에서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혈연이 아닌 사람에게서 진짜 가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선택한 관계가 주어진 관계보다 더 진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전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가족의 인정이 없어도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가족이 이해하지 못해도 당신의 감정은 타당합니다. 가족이 옆에 없어도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만의 가족을 만들어 가세요. 혈연이 아니어도 진심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 멀리 있어도 마음으로 가까운 사람들, 자주 보지 못해도 필요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당신의 진짜 가족입니다. 경계를 설정해도 괜찮습니다. 안 되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이건 제 일이에요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을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용서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용서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용서는 선택입니다. 강요가 아닙니다. 용서하지 못해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성숙한 사람입니다. 상처를 딛고 일어서세요. 과거의 상처는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상처는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상처를 딛고 일어선 당신이 진짜 당신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관계는 다시 정의될 수 있습니다. 혈연이 전부가 아닙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은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선택한 관계가 주어진 관계보다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정의하는 가족이 진짜 가족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 당신의 감정이 타당하다는 것,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것,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서 처음으로 위로받았던 그 날처럼 당신도 따뜻한 위로를 만날 수 있기를,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관계를 다시 정의하고 당신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족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을 다른 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어줄 수 있을 겁니다. 힘들었겠다는 그 한마디로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당신의 이야기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겁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